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났습니다. 9급 지방직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 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난이도들을 봤을 때에도 뭐 국가직, 지방직을 총 합쳐서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시험들 가운데서는 가장 조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서 밖에서 출제가 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깊이를 조금 더 더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상당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서 훨씬 더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뭐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상대로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말랑말랑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은 봤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훨씬 좀 더 당혹스러움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조금 야, 문제가 이런 정도까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앞으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 정도의 깊이로 이제는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좀 더 그 강의 깊이가 조금, 좀 더 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반복해서 하게 했었던, 문제들이 여러 조금 등장을 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국어하고 영어에 출제 기조가 변화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께 이렇게 어떻게 나온대요? 라고 물어보면 과거보다는 좀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될 거다. 문제를 내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낮아져서 국어나 영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한결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요. 그에 대한 반사적인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학이나 행정법과 같은 직렬 필수 과목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샘플로 제시가 된 시험이 이번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직렬 필수 체제가 지금 전환이 되면서 일반 행정을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행정학, 행정법 두 과목을 보게 되시는데, 그 행정학, 행정법이 이제 딱 직렬 필수로 지정이 되었던 이 상황들을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쯤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행정학, 행정법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 있고 수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보다 조금 더 기본에 대한 내용들,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앞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본서에 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한 부분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준의 공부가 있어야 될 것인지, 단순한 암기 수준의 공부는 좀 지양해야 된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들의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연연해하거나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에요. 아쉽고, 좀 분한 마음, 가릴 길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기출문제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런 수준까지 나온다고? 이런 게 책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풀고 나면 쉬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 가지고서 충분하게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출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는지 영역별 출제 상황과 그다음 난이도별 문항별 난이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3개년간의 영역별 출제 문항 분석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죠? 행정 환류론에서 출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재무행정론에 대한 비중이 높느냐 어쩌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그냥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있었죠. 2022년도에는 이제 행정이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자, 2024년도에 출제가 된 출제 비중을 보시면 행정정책 조직이론 1, 2, 3장의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좀 최근 2년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경우들이 있죠. 인사행정론이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반면에 인사행정론과 비슷한 문제의 출제 비중을 보여주었던 재무행정론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주면서 재무행정론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출제 비중이 높아 보였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론 가운데에서도 이제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정책이론과 조직이론의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올라간 난이도 상급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의 비중이 좀 높았고 거기에서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 훨씬 더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자, 그럼 이제 문항별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별로 어떤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자, 문항별 난이도를 보시면, 자, 보통 이제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이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하급의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난이도 중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하급 정도 3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지금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늘상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 보더라도 쉬운 문제를 보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딱 그 현장에서 시험 문제 딱 보게 되면 문제가 딱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겁부터 덜컥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을 거고 야 진짜 정말 손도 못 대겠더라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난이도의 수준 자체도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인 건지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진짜 정말 한 개도 손을 댈 수 없을 법한 그런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배우고 있던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한 내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이제 1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시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잡았어요. 자, 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기부여 이론 가운데에서 과정 이론에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형평성 이론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공정성 이론, 그 형평성 이론의 그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나하고 준거인물 사이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유지가 되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형평성이 깨졌을 때 동기부여가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봅니다.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그랬습니다. 나하고 준거인 사이에 똑같은 투입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투입이 있다고 하면 산출도 똑같아야 한다.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지각한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불공정성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좀 노력을 덜 했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80점 맞고 누구는 60점을 맞았어. 내가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제가 나보다 좀 더 많이 한 게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정신승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겁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그렇죠. 들인 노력과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보수, 내가 그걸 통해서 받는 어떤 페이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이거는 산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2, 3번 다 맞는 내용인데 그러면 4번이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자, 분명히 불공정성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과소보상자가 나타나든지 과대보상자가 나타나든지 이 둘은 전부 다 뭐예요? 불공정성의 상태란 말이지. 자, 불공정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과소보상을 받았든 과대보상을 받았든 전부 다 뭘 느끼는 거야? 불공정을 느끼는 거야. 형평의 상황이 깨진 상황에서는 전부 다 불공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할 때 이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구의 이론의 그 주 연구 대상이 개인이다. 조직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1번부터 봅니다.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인으로 본다. 그렇죠. 그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 공공선택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뷰캐넌과 털럭에 의해서인데 이 뷰캐넌과 털럭은 시장 밖의 상황들,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상황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의 상황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시장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내용을 이제 행정학에 접목을 시킨 사람이 오스트롬 부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뷰캐넌, 털럭, 오스트롬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경제 주체의 집단적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내용이니 집단적인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 행위를 중시하는 이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역시도 지금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피터스가 미래의 국정관리에서 제시한 정부 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니 정부 개혁 모형은 뭐예요? 우리 이제 얘기했던 공공 거버넌스 모형이죠. 이 공공 거버넌스 모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의 진단 기준과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형별로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그 모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걸 지금 찾아봐야 되겠죠. 그 공공 거버넌스 모형은 뭐가 있었어? 전통적 정부 모형이 있었고, 다음 시장 정부 모형이 있었고, 다음 참여 정부 모형이 있었고, 다음에 우리가 신축 정부 모형,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5가지의 모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시장 모형, 참여 모형, 탈규제 모형은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모형이라는 건 이건 보도 듣도 못한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정답을 2번을 못 찾았다. 이거 조금 심각합니다. 난이도 하예요, 이거. 난이도 하. 이거는 뭐 그냥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그냥 답 딱 찾아내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야 돼. 그리고 가장 어색한 애들 되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점들 생각하셨다면 3번의 정답은 2번으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공무원 인사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뭐 9급이든 7급이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는 내부의 움직임들, 내부의 어떤 수평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들도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전직. 상이한 직렬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전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째.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이 강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직렬 내에 이제 그 위가 없을 때 상위 있어야 될 직급의 자리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아래로 내리는 이 직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릴 때 강임을 할 때 같은 직렬 또는 다른 직렬로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강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렬 내에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아랫자리가 없으면 다른 직렬로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자, 전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입이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가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전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입법부에서 사법부, 행정부에서 입법부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조직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입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입장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그쪽의 조직의 인사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사업 예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직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예산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연계시킨다. 그렇습니다.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제도인 거죠. 자, 다음 3번.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세부 업무하고 단가를 통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것, 세부 업무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은 위에서 결정을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향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향식의 방식이다.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 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죠. 사업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회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재정 배분.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 재정 운영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 보면 이제 형평성 그래 많이 봤었어. 행정의 가치에서도 나왔었고, 그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다 알아. 다 아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덤비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의외로 지금 많은 에러가 나왔던, 정답률이 상당히 좀 낮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1968년 개최된 미노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미노브룩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신행정론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게 사회적 형평성이다. 왜? 자, 모든 국민의 모두의 문제 해결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자. 누구는 문제를 더 잘 많이 해결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면 똑같이 문제 해결의 수준을 똑같이 맞춰주자라고 하는 그 같은 입장에서 강조가 된 게 바로 이 형평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정론에서 이 형평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미노브룩 회의에서 형평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미노브룩 회의에서 신행정론을 강조했는데, 신행정론이 처음 나왔는데 그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게 형평성이라는 이야기야.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2번. 롤스의 정의로는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정의론도 마찬가지죠. 그 제1원리와 제2원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혜택이 적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주면서 그들이 최대한 편익을 누린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각자가 누리는 편익의 수준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준 것,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의론도. 자, 다음 3번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이 나왔는데, 자,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이다. 옳다라고 보는 개념이잖아. 자, 그러면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다 그랬는데, 누진세가 예인 건 맞지만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이게 수직적 형평성인 거죠. 이거를 못 읽고 그냥 넘어가. 그 대충 읽다가 그냥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누진세,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자,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다음 4번.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 이거는 맞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이게 수평적 형평성이죠.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그 예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상은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잖아. 너무나 평이한 내용인데 신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이걸 놓쳐가지고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근데 좀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항상 침착하셔야 돼요. 항상 침착해야 돼.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시문도 나오기는 했지만, 난이도 하로 잡았어요. 저는. 왜 이걸 난이도 하로 잡았느냐? 딱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뭔지만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이 정책 분석 기법,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정책 분석 기법은 전부 다 직관적 예측 기법의 한 예시들이야. 브레인스토밍, 교차 영향 분석, 델파이 기법, 선형 경향 추정, 전부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해서 미래의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차 영향 분석이죠.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돼.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 자유가 확보가 되어 있는 심리적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이런 의견들을 무작위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지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고,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격리된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인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고, 선형 경향 추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과거의 어떤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이걸 보는 거는 교차 영향 분석이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지금 이 직관적 예측 기법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7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좀 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국가재정법에서는 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국가재정법상의 기준은 며칠이라고 얘기했어요? 회계연도 개시 90일이 아니라 1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0일 전. 자, 회계연도 개시 1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한 것은 이거는 헌법상의 규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엄연하게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근거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지. 120일 전이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 기금 운용 계획안 편성 지침을 전부 다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내려줌으로써 단연도 예산에 대한 편성, 예산 편성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번 맞는 이야기가 돼요.
자, 다음 3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심사 주체가 되는 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거는 종합심사의 주체죠. 그러니까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깎았는데 그 깎은 걸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8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에요. 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했겠지만 예산안 제출 시한, 국회 제출 시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틀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어요. 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죠.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공공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신공공관리론과 어떻게 다른 입장들이 있는가 하는 걸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기 봅니다. 1번.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신공공관리론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 맞죠? 그리고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 신공공 서비스론이 들어가는 것 우리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의 공익과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2번도 맞는데요. 다음 3번.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랬는데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죠. 이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뭘로 봤어요? 방향잡기보다 직접 서비스해라. 서빙을 강조했잖아. 신공공서비스론은 직접 봉사를 강조했죠. 그래서 전통정부는 노젓기, 신공공관리로는 방향잡기, 신공공서비스로는 직접 봉사,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번은 확실하게 아닌 거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음 4번. 정부 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헌법과 법률이나 정치 규범과 같은 것들이 엄격하게 갖춰져 있지만 시민에 대한 대응, 시민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였어? 그 신공공 서비스론의 원칙 가운데에서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라.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정치 규범 이런 것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에 대한 대응, 좀 시민에게 좀 배려적이어야 한다. 데나트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4번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에서는 지금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우리 데프트의 조직 구조 가운데서 이 팀제 조직 그러면은 이제 수평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과업 공정에 따라서 부서 편성을 하고 각 부서별로 서로 협력과 조정의 가능성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 같은 조직이 팀제 조직이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그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 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이 같은 조직은 우리가 이제 이 수평 구조 다음에서 봤었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기억은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 제외하고 보면은 3번, 4번 중에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만 보면 돼. 왜? 리을은 확실하게 지금 맞는 거거든. 자, 니은 볼게요. 역동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유연한 적응과 신속한 문제 해결은 각각의 공정상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팀제 조직, 수평 구조에서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에서 니은 있는 거 3번밖에 없네. 그죠? 자, 기술 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수단이다. 기술 구조 부문이 조직이 되고 과업 과정의 표준화를 강조했던 내용은 데프트의 조직 구조에서 가장 앞서서 나왔던 기능 구조. 그죠? 번스와 스토커의 조직 유형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계적 조직이 특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 디귿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다음,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 수행에서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자 하는 입장들. 이거는 수평 구조의 입장과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른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절반의 문제를 봤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1번부터 나올 때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난이도가 상이 나왔어요. 자, 옹호 연합 모형,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특히 이제 디귿과 리을이 무슨 소리인지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은 기본적으로 맞다 하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3번, 4번은 아웃이 되었을 거고 니은과 리을의 상황들이 무엇이냐? 요걸 이제 보셨을 텐데 정책 지향 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과 니은이 지금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과 리을이 여러분들을 혼동시켰다라는 거지. 이 디귿과 리을의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책 지지연합 모형의 신념 체계와 관련해서는 신념 체계는 세 가지의 구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규범적인 핵심 신념과 정책 핵심 신념, 그리고 2차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차적인 측면들이 되는 거지. 자, 규범적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절대적인 신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운데서 바뀔 수 없는 신념들인 거지. 그래서 이 규범적인 핵심 신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 핵심 신념이 나오고 정책 핵심 신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2차적 측면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규범적인 핵심 신념은 모든 정책에 적용이 되는 근본 가치다. 어떤 특정한 정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자유평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규범적인 핵심 신념인 거고 그 규범적인 핵심 신념 아래에서 그럼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 규범적인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얘기하는 근본적인 정책 시각을 우리가 정책 핵심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정책 핵심 신념을 담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행정규칙, 예산 배분, 규정 해석과 같은 정책 핵심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걸 우리가 2차적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정책 지지연합의 신념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디귿, 리을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기역, 니은은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디귿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규칙, 예산 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그래, 지금 이 용어 자체가 뭔지를 알았어야 돼. 자, 이거는 지금 정책 핵심 신념이 아니라 2차적 신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건 2차적 신념에 대한 내용이니까 디귿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다음,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봤었지만 규범적인 정책 신념은 특정 정책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적용이 된다. 모든 정책 규범에 적용이 되고 2차적 측면보다 변화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2차적 측면보다는 정책 핵심 신념이, 정책 핵심 신념보다는 규범적 핵심 신념이 변화의 가능성은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2차적 측면보다 변화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 규범적 핵심 신념은 모든 정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범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기역, 니은을 담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돼요. 사실 디귿, 리을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험에서 이 정책 지지연합 모형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사항 13가지.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무사항 5가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지? 일단 재산 등록 및 등록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고,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보유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가 있고, 다음에 퇴직 공무원의 취업과 취급 업무 제한의 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제 수수한 선물,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수수를 했을 때 선물에 대한 신고, 선물 신고 및 인도의 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등록 재산의 공개, 그죠? 재산 등록과 등록 재산의 공개 의무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중립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는 전부 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이건 전부 다 이 2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에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 틀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 정치적 조건,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게 이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연구와 사바티와 마스메니안의 집행 과정 연구를 봤었고, 반미터와 반호른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의 문제에서 보기로 제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지금 4번으로 잡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이 연구와 관련된 반미터와 반호른의 정책 집행 모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집행 연구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변수로 제시를 한 게 정책의 목표와 기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 그리고 조직 간의 의사소통이나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 다음에 이 집행자의 성향, 이게 전부 다 어우러져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정책의 성과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수의 요 내용들만 충분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 정치적 조건, 정책 집행자의 성향, 이러한 변수들을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반미터와 반혼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밖에 없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 반미터와 반호른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도에도 한번 보기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비해 두시면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때 충분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그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어?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번씩들 다 봤던 내용이에요.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 어디에 지출할 건지 지출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했잖아.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그러니까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이어야지 맞는 거죠. 1.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얘기도 동영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을걸? 내가 100분의 5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자, 다음 3번.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 규모 및 국가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계속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근데 이제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회 동의는 없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새 항목, 행정 과목의 융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 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은 이제 정부 직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나 공단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1번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그랬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다. 그죠? 그 내부 조직 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과가 상하수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영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근데 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공통점이 있을 거야. 지방공사 설립을 하려고 하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어야 돼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조직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조직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령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하면은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 거지. 따라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그 근거 법령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죠.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옳은 것. 맞는 걸 골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분석, 계층 분석, 유추 분석, 분류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구조와 기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몇 차례 같이 다 이야기를 해본 바가 있어요. 그걸 내용으로 보고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봅시다. 자, 기억. 가정 분석은 문제 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랬는데,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겠다. 벌어질 수 있겠다.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예요? 그럴만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만하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만하다 하는 거. 다음, 행동 가능한 원인은 바로바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원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은 그럴듯하네. 실제로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거고. 개연성은 실제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하는 거고, 행동 가능한 원인은 진짜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원인인 거야. 이렇게 각각의 원인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분석을 우리는 계층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계층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니은이 내용이 올라가 있어야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다음 니은 계층 분석은 정책 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니은의 얘기가 가정 분석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지금 니은은 서로 지금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 계층 분석, 니은이 가정 분석이 되는 거죠. 이 기억, 니은이 다 틀린 내용이네.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간 걸 다 없애면, 기억, 니은이 들어간 걸 다 없애면 남은 정답은 디귿, 리을밖에 없는 겁니다. 시넥틱스, 유추 분석은 자,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거다. 그러니까 유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될 거야. 미루어 짐작하는 이 같은 방법인 거죠. 지금 맞는 이야기. 분류 분석은 문제의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의가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과 리을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구분하는 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분류법, 서열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자, 맞는 얘기죠.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왜? 그 등급의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계량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맞는 이야기다. 다음 2번.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그렇죠. 직무의 수가 적어야지 서열을 맞춰도 될 수가 있지. 막 36,500개 있는데 막 32,300등하고 32,301등하고 막 이런 구분하고 막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서열수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 증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점수법도 분류법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요소별 중요도를 선정하는데 이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론적 증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수 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부분이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점수법의 한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3번은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4번.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 직무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려는 거다.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를 상호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이 같은 내용이 요소 비교법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4번 맞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여기서는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무평가 방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8번 보죠. 자,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난이도 상급에 나왔었던 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내용들이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된 이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는 건데,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 하는지를 좀 살펴보죠. 자, 일단 이 리더 구성 교환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갖는 효과,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이론이에요. 왜 그걸 검증해야 되느냐 하면 리더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리더는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 일부 구성원과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왜 우리 수업할 때도 보면,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유독 뭐 질문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것들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질문도 안 하고 수업만 딱 듣고 가는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특별하고 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 같은 그룹을 우리가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야. 그래서 이 리더는 이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하게 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내 집단을 형성을 하고,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더가 이제 이 내 집단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태도를 지닌 구성원을 내 집단에 포함을 시킨다. 구성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 집단에 포함을 시키는 주체는 리더야. 근데 그 리더가 내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데에는 뭐가? 구성원이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더와 구성원 간에 이렇게 감정을 교환하는 이 같은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단계, 면식 단계,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단계는 그냥 남이야. 같은 곳에 있더라도 그냥 남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딱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받아. 그리고 일방적인 영향이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각자는, 리더와 구성원은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갖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일 거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관계가 좀 지나가게 되면 면식 단계, 안면은 튼 관계인 거야. 안면은 튼 관계. 그래서 얼굴을 서로 아는 관계인 거지. 그러면 이제 저 사람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나 쟤랑 밥 한번 같이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나 저 사람이랑 뭐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라든지.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관계가 이제 면식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합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관계 수준도 중간 수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 뭐 같이 일해볼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야. 쟤랑 같이 일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인 거지. 또 그 사람과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 자신에게 대한 관심을 그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이 같은 상황인 거지. 면식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3번째 파트너십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야. 서로 어떤 공감대 형성도 잘 돼 있고,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사인에 맞춰가지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합의된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높은 수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수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각각의 구성원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 단계에 있는 구성원도 있고, 면식 단계에 있는 구성원도 있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구성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리더십 만들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았으니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기억.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자, 내 집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고 합이 잘 맞는 사람들, 나하고 조금 잘 맞는다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단이 내 집단인 거지. 그런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 성과가 높아지겠죠.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아까 이방인 단계, 면식 단계, 그 다음에 파트너십 단계였죠. 그래서 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자, 다음, 디귿.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 같은 내용들은 과거의 리더십인 거지. 전통 리더십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리더십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관계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 가정 아래에서 나오는 게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는 거야. 디귿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다음.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여기에서는 그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 관계. 이거는 내 집단에만 허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8번에도 이 리을도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8번에서는 지금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러면 기역과 니은. 따라서 여기선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보셨으면 알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멍하게 만드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잡았고 그리고 찍어서 맞추지 않는 한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관계들을 규정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무슨 거래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이나 이런 서번트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같은 주요 리더십 이론의 기저에 있는 현대 리더십의 근본적인 기본을 가져다주는 이론이 바로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것도 이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덫이 조금 얕게 깔려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번부터 보죠.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라스웰이 쓴 이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정책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라스웰은 1971년 정책학 소개에서 맥락 지향성, 이론 지향성, 연합학문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조금 여러 번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라스웰이 이 정책학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시가 된 세 가지의 이야기는 자, 일단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강조했었는데 자, 맥락 지향성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지향성, 연합학문 지향성을 얘기했는데 맥락 지향성과 연합학문 지향성은 맞는데 이론 지향성이 아니라 문제 지향성. 문제 지향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와 맥락과 연합학문을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 이론을 배울 때 그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드로우는 정책 결정 단계를 상위 정책 결정, 정책 이후 결정으로 나누는 최종 모형을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특징은 뭐였어요? 경제적 합리성과 영감 직관과 같은 초합리성을 정책 결정의 인자로 인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정책 결정 단계를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 정책 결정 전 단계, 상위 정책 결정 단계, 그다음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었다. 구분을 했다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19번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요 문제 지향성, 요것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막 덤비다 보면은 문제를 잘 못 읽고 넘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공공가치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공공가치론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속으로 이 공공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공공가치론에 대해서는 마크 무어와 베리 보즈만 두 학자가 이제 양대 산맥이다.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무어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를 제안한다. 공공가치 매핑, 이걸 제안한 사람은 베리 보즈만입니다. 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즈만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공공가치 회계, Public Value Account, Public Value Account라고 하는 거는 Public Value Scorecard와 마찬가지로 마크 무어가 공공가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도 보즈만이 아니라 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지금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가치 회계와 공공가치 평가표, 요거는 마크 무어가 2003년도에 공공가치에 대한 어떤 측정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무어가 제시한 공공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공공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으로 제시를 한 것이 Public Value Account 그리고 Public Value Scorecard, 이렇게 이제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리 보즈만 같은 경우에는 공공가치 자체가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공공가치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경로를 제시한 게 바로 이 공공가치 매핑, 퍼블릭 밸류 매핑이라고 하는 거야.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서로 지금 뒤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그러니까 마크 무어가 제시한 전략적인 삼각형,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었죠. 자,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그 다음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디귿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리을.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공공가치 실패를 언급한 사람은 베리 보즈만이에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20번에서는 디귿과 리을이 맞는 내용, 기억 니은은 뒤바뀌어 있는 거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문제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흡수하는 것과 단순하게 암기해 가지고 머리에다가 새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걸 문제를 다시 풀면서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새겨가지고 머리에 새겨가지고 그 새긴 내용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야.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야. 뭐 간혹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학문하는 학자가 아니야. 행정학을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막 그 깊이 있게 막 이렇게 막 파고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를 소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는 그 정도까지, 그 이상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뭐 우리가 학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공부를 하질 말아야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부하는데 뭐 공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그 암기,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그냥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의 위치에 그냥 배치만 하려고 하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배운 내용들을 충분하게 소화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량들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험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문제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 기출 문제 막 200문제, 300문제 막 돌려치기 해가면서 막 뺑뺑이 돌았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공부가 이제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오롯이 보여준 시험이 이번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벗어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지금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소한 문제였지만 나머지 문제는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봐왔던 동형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벗어난 문제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랐는데 암기에 치중해가지고 외운 내용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밖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런 과정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번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걸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그게 무슨 개똥 철학이든지 정말 옳은 상황이든지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용들을 정립하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었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험도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원하는 바의 점수를 얻으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지만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은 아니다. 방법의 문제였다. 방법만 바꾸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다. 난이도와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들을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크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풀고 나면 쉬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래에서 철저하게 내용들 확인해 주시는 이 시간 같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